자, 네, 보충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보충 강의는 지금 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그 파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교재 옆에 펴두시고 제가 요거 필기하는 거 있으면 그거 보시면서 수업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235페이지에 재고자산 감모와 평가 손실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기본 포맷 있죠. 그것만 일단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장부, 그리고 실지, 그리고 저가 이렇게 일단 써두시고, 장부는 장부상의 수량 곱하기 장부상의 단가, 단가라는 건 단위당 원가 말하는 거죠. 실지는 실제 수량 곱하기 장부상 단가, 장부상이에요. 그 다음에 저가는 실제 수량 곱하기 둘 중에 작은 거죠. 장부 단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고요. 장부와 실제 요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평가 손익이다라고 부르고요. 죄송해요. 차이 나는 것을 감모 손실이다라고 부르고요. 실지에서 계산한 것과 저가에서 계산한 것, 이것과의 차이를 우리는 평가 손실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일단 이게 기본 포맷입니다. 이 산식에다가 우리는 이제 문제에 나오는 숫자들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잘 푸시면 되고요. 자, 235페이지 한번 볼게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재고 수량의 단위당 원가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기말 재고 수량이 장부와 다를 수도 있고, 기말 재고의 판매 가격이 단위당 원가보다 낮아져서 단위당 원가로 재고자산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이 돼요. 이와 같이 재고자산 금액과 실제 재고자산 금액과의 차액은 손실에 해당이 되는데, 이 손실을 나누어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감모 손실은 기말 재고 조사를 한 결과 파손, 부패, 증발, 도난 등으로 인해서 실제 재고량이 장부상의 재고량보다 부족한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감모되었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중에 원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매출원가에 가산을 하고, 원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비용의 구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감모 손실 중에는 원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원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습니다. 원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우리가 매출 원가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고요.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 외의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손익계산서 우리 펼쳐보면 매출에서 매출원가 차감해가지고 매출 총이익 구하는 거 알죠? 매출 원가는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밑에 판매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라고 하고요. 이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더하면 우리가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매출원가의 금액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 쭉 내려가서 영업의 비용 항목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원가성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의 시험도 이걸로 나오긴 하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 비용 구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조금 따라 보자면, 원가성이 있는 건 매출원가로, 원가성이 없는 건 영업의 비용으로 보통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푼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시험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이 있을 거예요. 감모 손실은 전체 다 매출원가로 판단한다. 또는 감모 손실은 전체 다 영업의 비용으로 판단한다. 또는 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있는 것은 매출원가로,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겠다. 이렇게 문제에서 언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에 따라서 풀면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때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원가성이 있는 건 매출원가, 원가성이 없는 건 영업의 비용,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공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뭐 저자의 견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저랑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요 내용이에요. 계속기록법만 사용을 하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기말재고에 포함이 되고 실질재고조사법만 사용하면 매출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함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부상에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계속기록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마다 기록을 하니까 요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연말이 된 다음에 창고에 가서 이게 몇 개 남아있는지를 세야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수량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장부상의 수량은 뭐? 계속기록법을 가정을 했을 때 장부상의 수량, 요거는 팔릴 때마다 기록을 하는 거니까 장부상의 수량이 파악되는 거고, 실제 수량은 뭐? 실질재고조사법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실제 창고에 가가지고 센 그 수량, 그것과의 차이. 그러니까 장부에 계속기록법을 썼을 때 얼마만큼 남아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서 세어보니까, 실질재고조사법을 사용해보니까 뭐 장부상에는 100개가 남아있다라고 산정이 되었는데 실제 세어보니까 뭐 97개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3개는 파손이나 부패나 증발이나 도난 등으로 인해서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걸 꼭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맥주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맥주는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또는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증발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물도 증발을 하잖아요. 가만히 냅두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모가 이루어지겠죠. 장부상에는 우리가 사온 그 용량에서 팔린 용량 빼면 정확히 남아있는 용량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조금은 증발해버리고 아니면 조금은 맥주를 딸다가 흘리고 약간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를 반영한다면 장부상에 남아있는 그 용량과 실제 남아있는 용량이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감모 손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제 5-6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주식회사 나무는 단가 결정 방법으로 평균법을 적용을 하고 있으며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평균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이 결합된 이 방법을 뭐라고 불러요? 총평균법이다라고 부르죠. 총평균법에 따라서 우리는 단가 계산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기초재고 수량이 2,000개, 단기 매입이 18,000개, 단기 판매가 19,000개. 그럼 얼마 남아 있겠어요? 장부상에는. 장부상의 기말재고는 2만 개 팔 수 있는 건데 19,000개 팔렸으니까 1,000개가 기말재고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하지만 실제 세어보니까 800개만 남아 있었대. 그럼 감모가 몇 개 된 거예요? 200개 된 거죠. 그 200개에 대해서 우리가 감모 손실을 인식해주면 됩니다. 자, 뒤에 요구사항 한번 볼게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전액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기말수정 분계를 하시오. 요구사항 2번은 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전액 매출원가 이외의 비용으로, 이 말은 영업의 비용으로 표시하기로 한 경우 기말수정 분계를 하시오. 자, 요구사항 1번 먼저 볼게요. 일단 장부 수량이 우리가 이제 1,000개였죠. 장부, 그리고 실지 수량은 800개였어요. 여기는 장부상에 단가 들어오면 되겠죠. 이 단가를 결정짓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선입선출법 또는 뭐 계속기록법, 이렇게 장부상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총평균법, 이런 것들, 실질재고조사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가지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는 기말재고 자산의 단가를 계산할 수가 있었죠. 이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내용인 거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실질재고조사법과 평균법이 결합된 총평균법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총평균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2,000개. 원가가 이미 나와 있어요. 12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냥 12만 원 더하기 88만 원 나누기 2,000개
더하기 18,000개. 자, 이렇게 하시면 단위당 평균 원가가 50원이 나옵니다. 장부상의 단가는 50원이에요. 어렵지 않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5만원이고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4만원이겠죠. 그러면 둘 간의 차이는 얼마? 만원. 감모 손실은 얼마? 만원.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그냥 여기에 대입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또 한 가지 물어봤던 게 장부상의 단가를 주지 않고 네가 구해봐라 라고 했고요. 이 구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총평균법을 통해서 구해봐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모 손실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 감모 손실을 일단 먼저 회계 처리를 해보면 기말수정 분계를 첫 번째로 해야겠죠. 죄송해요. 이게 터치가 깔끔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사실 이게 그 아이패드인데 애플 펜슬을 사가지고 요거를 이제 예전에 비대면 수업할 때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애플 펜슬을 다시 샀는데 그게 이제 저희 애기가 망가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애플 펜슬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너무 돈이 아까워서 이거 한 3만원짜리 그 짜풀 펜슬이라고 하죠. 그거를 샀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게 좀 잘 부드럽게 따라가는 거는 조금 기능이 덜한 것 같아서 뭔가 필기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36페이지의 책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말수정 분기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여기 상품 기초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기 매입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품 기말 잡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매출원가의 금액이 산정이 되겠죠. 상품 기초 금액 12만원, 단기 매입 금액 88만원, 상품 기말 금액 여기에 들어가는 건 얼마일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무조건 실지입니다. 실지. 그래서 4만원 반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5만원 반영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이게 무슨 분계예요? 기말수정 분계를 어떤 방법에서 해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중에서. 계속기록법은 기말수정 분계를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계속기록법은 그냥 팔릴 때마다 회계 처리를 해서 남아있는 거를 우리가 산정을 하는 거고, 실질재고조사법은 매출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 매출만 기록을 하다가 나중에 연말 가서 실제로 재고 세본 다음에 여기 실제 수량 넣고 이 기말수정 분계를 통해서 매출원가를 산정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회계 처리는, 이러한 기말수정 분계는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할 때에만 나오는 분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장부상의 수량이 아니라 실지 수량이 반영된 실지 재고 금액을 넣는 거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빈칸 매출원가 96만원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감모 손실 만원이 있었어요. 이 만원을 요구사항 1번에서는 전액 매출원가에 포함해라 라고 하고 있죠. 매출원가에 이미 감모 손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원래 장부 수량에다가 여기 5만원을 적어야 되는 건데 실질재고조사법에 따라서 4만원을 이미 적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다 매출원가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자, 다른 분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기초 12만원, 매입 88만원, 그리고 기말 재고를 우리가 4만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 적었다. 그럼 매출원가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다 적어지니까 95만원이 나오겠죠. 만약에 우리가 분계를 이렇게 끊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산정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이렇게 없애면서 이거 다 빨간색입니다, 여러분들. 빨간색 회계 처리예요.
감모 손실 10,000원만큼을 이렇게 없애면서 매출원가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모 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해라라는 건 이런 붕괴라는 거예요. 그걸 고지고대로 붕괴를 하게 되면 어차피 매출원가의 금액은 96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감모 손실 매출원가에 포함시켰더니 매출원가 금액 96만 원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말 수정 붕괴를 이렇게 장부상의 금액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지 금액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를 우리가 여기다가 반영을 했잖아요. 이미 감모 손실 10,000원이 반영된 금액이에요. 이게. 이해 가시죠? 상품물이 장부상에 5만 원 있었죠. 근데 여기다 우리 얼마 적었어요? 4만 원 적었죠. 그 말은 이미 10,000원만큼을 감소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적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000원만큼은 이미 매출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모 손실을 매출원가에 전부 다 반영을 해라라고 한다면 이 회계 처리 이외에 할 회계 처리는 없습니다. 밑에 나오는 회계 처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구사항 2번은 뭐냐면 감모 손실을 전액 매출원가 이외의 비용으로 표시해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감모 손실 10,000원은 매출원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 그러면 이 중에서 10,000원만큼은 매출원가가 아니다. 없애주는 거죠, 매출원가를 그만큼. 그리고 요 금액만큼을 별도의 비용으로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 요렇게 이제 반영을 해주는 거죠. 요게 요구사항 1번 회계 처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친 게 요구사항 2번에 대한 회계 처리인 거죠. 이해 가시겠죠? 우리는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서 이미 감모 수량을 반영해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매출원가에는 이미 감모 손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매출원가에 감모 손실을 반영해라라고 하면 이미 반영되어 있으니까 할 게 없어요. 반대로 매출원가 이외의 비용으로 전부 다 반영을 해라라고 하면 이미 매출원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 빼고 감모 손실을 별도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겠죠. 자,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에는 우리는 취득 원가로 평가를 해요. 그러나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어서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치가 취득 원가보다 하락을 하였다면 재고자산을 순실현 가능가치로 평가를 해야 돼요. 여기서 순실현 가능가치란 무엇이냐면 상품의 최종 판매 가치에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순실현 가능가치, 얘를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도록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모 손실 끝났으니까 이거 지우고 다시 깔끔하게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필기는 개인적으로 좀 깔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다가 하니까 조금 이제 지저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개인적으로 깔끔한 필기를 좀 선호하는 입장에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감안해서 봐주세요. 자, 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매출원가에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 분류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판단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문제에서 요구사항에 나와 있을 거예요. 얘를 매출원가로 분류를 해라. 아니면 매출원가 이외의 비용으로 분류를 해라.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언급이 있을 테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계정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판단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본서에서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할 것임을 부원해 두고요. 왜냐하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도 이 평가충당금을 활용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에 맞춰서 최대한 한국의 실정에 맞춰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또한 순실현 가능가치로 재고자산을 평가한 후에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치가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장부 금액을 한도로 해서 재고자산 금액을 증가시키고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거 예제 5-7번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나무는 X1년도에 기초상품 재고액이 10만원이고요. 단기 매입액은 60만원이었습니다. 기말에 실사를 한 결과 100개의 재고가 있었으며 취득 원가는 단위당 800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포맷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돼요. 실제 수량이 100개가 있었대요. 장부상 단가는 800이고요. 그러면 8만. 기말 재고 자산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이라고 나오죠. 저가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거죠. 실제 수량 100개 곱하기 둘 중에 작은 거 단위당 800이랑 판매 가격 700 마이너스 이 상품 판매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100. 둘 중에 작은 거 얼마예요? 이죠. 600. 그러면 요 금액은 단위당 600이 되는 거죠. 그럼 금액 얼마? 6만원. 평가 손실 바로 나왔잖아요. 얼마? 2만원. 이렇게 산정하시는 거죠. 어렵지 않죠, 요거는. 자, 주식회사 나무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전액 매출원가에 포함을 시키고 평가 손실 환입은 전액 매출원가에서 차감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첫 번째로 기말 수정 분계. 상품 기초 금액. 상품 기초 금액이 10만원이다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 60만원이다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기말 금액 뭐예요? 실제 재고 8만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매출원가의 금액은 얼마겠어요? 62만원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2번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을 계산하시오. 계산했죠, 이미 2만원. 그리고 요구사항 3번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에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전액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 2만원만큼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는 매출원가에 포함해라고 했을 때 이미 매출원가에 감모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 처리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얘는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려고 했더니 왜 얘는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합니까? 좋은 질문인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뭐냐 하면 우리는 회계 처리를 기말 수정 분계를 어떤 거 기준으로 해요? 장부 실지 저가 중에 얘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쵸? 얘를 기준으로 하니까 감모 손실은 이미 얘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요게 반영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지 재고 금액을 가지고 우리 기말 수정 분계를 하니까 장부 금액과 실지 금액의 차이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치만 실지에서 저가에 대한 그 차이 있죠, 평가 손실 금액. 얘는 당연히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얘를 가지고 하니까. 얘로 바꾸려면 추가적인 회계 처리가 필요하겠죠. 얘로 바꾸려면 추가적인 회계 처리가 필요가 없죠. 이미 매출원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감모 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해라.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얘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어요. 평가 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해라. 별도로 반영을 해줘야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출원가로 별도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부채예요. 자산 차감 계정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는 거냐면 이번이 몇 년도죠? X1년도죠. X1년도 12월 31일자의 재무제표에 상품 금액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가 적혀요?
실질금액 기말재고 8만원. 여기에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2만원. 이렇게 해서 상품에 대한 기말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6만원이다. 이렇게 이제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시켜놨던 그 평가 손실이 나중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순실현 가능 가치가 계속 일정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는 이런 개념이죠.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300원에 사왔어. 그러면 최소한 300원보다는 팔아서 비싸게 남아야 되잖아요. 300원에 사왔는데 팔았는데 200원밖에 안 떨어졌어. 이거 뭐하라 이 짓을 해요. 그쵸? 이윤 남기고 팔 목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기업에 대한 그 영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업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300원에 사왔으면 최소한 내가 300원 이상에는 팔아야 돼요. 근데 순실현 가능 가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장부가액보다 높아야만 정상인 건데 사온 금액보다 팔았을 때의 금액이 더 낮아. 그러면 장부 금액을 순수한 장부 금액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팔아봤자 이 장부 금액만큼도 못 받는 건데 이거 원가로서의 의미를 상실을 한 거죠. 이미 300원에 사왔는데 나 200원으로밖에 못 팔아. 이러면 장부 금액을 200원으로 당연히 이제 바꿔야죠. 왜? 300원은 의미가 없어진 금액이니까. 원가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원가와 판매가의 개념 아시죠? 원가가 사온 금액, 판매가는 판 금액. 당연히 원가보다는 판매가가 높아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판매가가 더 낮으면 원가는 원가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판매 가격을 원가의 금액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평가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제에서도 800원에 사왔는데 요거를 팔아 치웠을 때 700원에 파는데 파는 과정에서 100원에 대한 어떤 수수료가 발생이 되나 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600밖에 안 돼요. 800에 사왔는데 600에 파는 거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800은 원가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을 한 거죠. 800이 아니라 600으로 우리는 그 원가를 바꿔줘야 되죠. 이걸 이제 평가 손실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이 평가 손실에 대한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평가 충당금으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중급 회계를 가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이제 회계 원리에서 평가 손실을 공부할 때는 기초, 그러니까 X1년도 1기에 대한 그 평가 손실만 보통 회계 처리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2기에 가게 되면 1기에 평가 충당금이 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2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번 이어서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여기 X1년이죠. 만약에 X2년도에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반영해 주는 거냐 하면요. 이런 식으로 반영해 줍니다. 우리가 평가 충당금이 X2년도에 3만원이 이렇게 평가 손실이 3만원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2만원만큼 충당금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인식할 금액은 3만원이 아니라요. 만원이에요. 이기에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손실은 항상 충당금이 전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단기에 인식할 평가 손실을 고지고대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2만원만큼 잡아놓은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그 차액만큼만 더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요렇게까지만 살을 붙여 놓으시고 요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중급회계에서 많이 다룰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어서 평가 손실에 대한 환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4번에 X2년도 상품의 판매 가격이 단위당 1,20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이때 이제 해야 할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X1년에 장부상의 금액이 800원이었는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700에서 100배니까 600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200만큼의 손실을 인식을 했어요. 맞죠? 자, X2년도에는 장부상의 금액이 여전히 8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순실현 가능 가치가 지금 1100이에요. 1200에서 팔 때 수수료 100원 발생하니까 판매 금액에서 이제 파는 데 발생한 비용 차감한 금액을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하죠. 그럼 얼마만큼 이번에 늘어났어요. 300만큼 늘어났죠. 이때 이 300을 환입을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떨어진 만큼을 한도로 해서 환입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때 200만큼 우리가 손실을 잡았기 때문에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고 할지라도 요거 300 잡으시면 안 되고요. 200만큼 환입, 수익 개념이죠. 이렇게 수익을 잡아야 된다. 요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재고 수량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손실이 발생이 된 게 아니라 환입이 발생되었으니까 환입 2만원 이렇게 적으시고 상대 계정 과목은 무조건 충당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떨어졌을 때는 그냥 떨어진 대로 다 인식하고 나중에 이 평가 손실 금액이 순실현 가능 가치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떨어진 거를 한도로 해가지고 올려야 된다. 이 개념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매출원가 환입할 때도 우리가 다 매출원가로 반영을 해라 라고 요구사항에 나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원가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고요. 자, 만약에 매출원가 이외의 비용으로 표시를 해라 라고 하면 계정 과목만 바뀌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바뀌는 거냐 하면 그냥 평가 손실 이런 식으로 매출원가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얘도 매출원가가 아니라 별도의 비용으로 잡아라 라고 하면 그냥 평가 손실 환입 영업의 수익 이렇게만 계정 과목만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평가 손실은 충당금이 상대 계정 과목으로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에서 매출원가로 해라 라고 하면 매출원가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 문제에서 영업의 비용 수익으로 해라 그러면 영업의 비용 수익으로 그냥 반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상대 계정 과목의 평가 충당금이라는 거 잡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 충당금에 대한 개념은 항상 정기에 평가 충당금이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파악해서 정기에서 단기만큼 변화된 것을 추가적으로 잡는 것이지 단기의 평가 충당금이 3만원이라고 해가지고 3만원 바로 평가 손실 다 잡아주면 절대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 포인트는 평가 손실 환입이 발생했을 때에는 평가 손실 금액만큼을 한도로 올려야 된다. 떨어진 것만큼만 올릴 수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는 없다. 요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평가 손실과 우리 감모 손실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봤고요. 요것도 이제 문제 푸시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꼭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기말고사가 20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9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는 문제를 크게 해가지고 뭔가 많이 큰 주관식 문제로 내는 것보다 주관식은 주관식인데 약간 문제 사이즈가 조금씩 좀 줄어들 거예요. 대신에 문제 수가 좀 많아지겠죠. 약간 객관식 문제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풀이 과정을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이지만 그 풀이 과정을 시험지에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과 해설 나와 있는데 정답의 금액 적으시고 해설에다가 어떻게 풀었는지 그거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답이 틀렸다라고 할지라도 해설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이게 단순한 실수였다. 아니면 어떠한 포인트에서 실수가 되었다라는 거를 제가 보면서 이제 부분적인 채점이 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 풀이 과정을 해설에 이제 다 적어 주셔야 되고요. 물론 깔끔하게 적으면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시험 볼 때 일단 1차가 목표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대로 푸세요. 근데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으면 당연히 뭐 저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겠죠. 너무 깔끔하게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시간 내에 빨리 풀 수 있게 나는 이렇게 풀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 대한 우리
내용을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뭐 무조건 계산 문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개념도 이제 자본을 분류할 수 있는지, 요거는 약간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어떠한 항목들이 뭐 자본 잉여금에 들어가고 어떠한 항목들이 뭐 이익 잉여금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과 비용은 뭐 그게 포인트죠. 우리가 이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기, 뭐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금, 미수금 이런 것들 인식하는 포인트의 시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챙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현금 흐름표예요. 사실상 우리가 크게 보면 유동부채, 충당부채, 우발부채는 어차피 말문제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엔 출제를 안 할 생각이고요. 금융자산, 금융부채, 자본은 이제 자본 분류되는 거 그거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본에 대한 회계 처리가 기준에 있었을 때 기말에 자본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요거는 카테고리만 잘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절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 현금 흐름표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계산 문제는 뭐 크게 보면 금융자산, 금융부채, 그 다음에 뭐 수익 비용도 사실 뭐 계산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수익 비용,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이렇게. 재무제표 분석과 재무제표 작성은 요거는 뭐 그냥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한 거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안 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말고사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잠깐 끊었다가 우리 이제 내일쯤에 제가 우리 이제 수익 비용과 그 다음에 자본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